안녕하세요. 치카치카치카룸 치카룸의 한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질문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 혼자 이거를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는 데는 이제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원장님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Q&A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도 몰랐고, 사실 읽어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좀 마음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꼈던 게, 이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나 이거 궁금한데 어디 찾아보기도 뭐하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기회에 저도 좀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잘 이끌어서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레이 치료받고 치실했는데 네. 하얀색이 막 자꾸 떨어져 나와요. 이게 깨지거나 그런 건가요? 뭔가 불안한데 다시 치과를 가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얀 물체가 뭔지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인레이에 붙이려면 보통 접착제를 쓰거든요. 접착제가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접착제가 남아있는 게 빠져나왔다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또 잉여 접착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치과에 오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비록 이제 인레이라는 수복 치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인레이 자체가 깨졌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거를 갑자기 막 드셨다든지, 아니면 인레이 주변에 치아가 깨졌을 수도 있어요. 하얀색에 있는 물질들은 되게 많잖아요. 치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세라믹 인레이를 많이 하니까 인레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있는 접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희가 체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음식물이에요. 새롭게 이제 인레이를 부착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위에 대해서 양치질 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음식물들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다시 빼드리고 그 부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얀색이 뭔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하얀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문에 이어서 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 치아랑 인레이한 부분에 뭔가 이렇게 까만색 경계나 여러 가지 색깔의 경계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저도 제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 뭔가 떼왔는데 여기에 경계가 있어. 이거 뭐야? 나 썩은 거 아직 다 안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 경계라는 표현이 좀 복합적인데요. 경계되는 부위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제 불편한 건지, 아니면 경계되는 부위가 치아가 깨졌을 수도 있고 충치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표면에 이제 뭔가가 움푹 들어가게 되니까 단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조금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차나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그 해당 오래된 수복물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수복물을 하셔야 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색 변화만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떼어놓은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라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변색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진이라는 수복물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다시 색을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부드럽게 다듬던지 아니면 좀 광을 내주기만 하더라도 예전보다 조금 더 다시 치아 색깔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경계부가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뭔가 혀로 만지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단차가 있는 건지, 약간 그거에 따라서 치과에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인레이로 떼었는데 그 경계로 까만 선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본 떠가지고 수복물을 맞추잖아요. 컴퓨터로 요새는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기계를 통해가지고 깎아내지만 엄밀하게 완전하게 100% 맞는 보철물을 수복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접착제를 써가지고 좀 치아 색깔 나는 접착제나 아니면 레진이라는 재료를 써가지고 메꾸게 되는데요.
그 메꾸는 재료의 뭔가 색깔의 차이지 않을까요? 요새는 이제 색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수복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되게 길었네요. 자, 아래쪽 어금니 옆에가 아파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통증은 많이 없어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툭툭툭 치면 자꾸 통증이 올라와요. 쉬어야 되는 단계인데 통증이 올라오니까 아파서 못 쉬고 있거든요. 씹고 생활하는 데는 분명히 지장이 없지만 통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뽑아야 한다는데 치료가 안 될까요, 이거? 신경치료는 통증이 남아있으면 마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이제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치아 자체에 이제 금이 가 있거나 일반적인 치아보다는 너무 장가지들이 많이 뻗어 있어서 잔신경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경치료라는 거는 그 잔신경까지를 저희가 이제 소독과 세척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그 잔여물을 없애고 이제 통증을 줄어드는 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크랙이라고 하는 금이 가 있게 되면 잔여통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크라운 하시고 나서도 특정 기간, 뭐 길게는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치과 의사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마 계속 이제 치과에 가실 때마다 그쪽 부위의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좀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도면 마무리 하시고 좀 지켜보시죠. 아니면 계속 신경치료를 이어가시죠. 아니면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차라리 너무 불편하시다면 발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치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치료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편은 하시겠지만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치료를 받아보시고 통증이 만약에 감소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심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좀 치료 방향성을 나눠 가지고 좀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할 때 저는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빨리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제 아픔이 그만 끝났으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길게 두고 보신다는 거는 그만큼 내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네요. 저도 이건 좀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는 중에 심까지 박았어요. 갑자기 멀리 이사 오면서 병원을 계속 못 갔거든요. 남은 치과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전 치과에 돈을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치과에 와서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사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지만 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셔가지고 옮기시는 분들도 요새는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보철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사실 심을 때 그 심는 sul자, 치과 의사가 어떻게 심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심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었는지는 그 치과 담당자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보철까지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신고 오시는 분들도 요새는 종종 있거든요. 다시 이제 안 나가게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 치과랑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새롭게 이제 치과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치과마다 이제 타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지침들이 있어요. 뭔가 비용적인 부분이나 AS적인 부분이나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 치과에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치과에서 돈을 다 지불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새로운 치과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새로운 치과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비용 산정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지, 이전 치과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마무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전 치과에 가셔가지고 그 환불 규정에 따라가지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면 환불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예전에 했던 거는 예전 치과에 가셔가지고 그 환불이나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상의를 해가지고
잘 해결하셔가지고 새롭게 치과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이전 치과에서 마무리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조금 이렇게 중간에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환불 규정이 대부분 치과들이 평균적으로 있나요? 환불을 해주나 아니면 그냥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병원도 많나요? 치과마다 좀 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보철물이 안 올라갔다 그랬을 때 뭐 50% 환불을 해준다 아니면 뭐 60% 환불을 해준다 약간 그런 규정들이 이제 치과마다 이제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아예 안 해주는 치과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아예 안 해주는 치과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결제하시고 아마 임플란트 치료하실 때 사실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환자분께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치과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프신 환자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꼭 먼저 임플란트나 중요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술을 하실 경우에 결정하실 때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읽어보시고 이게 네. 환불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네. 뭐 AS는 언제까지인지를 꼭 읽어보고 사인을 하셔야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조금 많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가격이 싸면 그만큼 AS나 환불 규정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환자분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잘 확인하시고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AS와 환불 규정까지 다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다는 게 지금 의사 선생님 말 듣고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는 이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임플란트 2개까지 이제 60%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비교적 이제 저렴한 가격에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을 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등록을 하면 치과를 옮길 수 없습니다.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처음 내가 이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진료를 다른 치과에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아이가 5살 때 어금니 5개를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뿌리가 다 녹아버려서 발치해야 된대요. 4개가. 신경치료하고 씌웠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 어머니로서 화가 납니다. 유치 5살이면 아직 영구치가 안 나고 유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6살부터 이제 제1대구치라는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5살 때 이제 5개 정도의 어금니를 신경치료했다는 거는 유구치에 대해서 이제 신경치료를 한 겁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니까 유치의 뿌리들이 녹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가 많이 썩어서 충치치료, 신경치료, 그리고 뭐 크라운 치료까지 했지만 뿌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녹게 되는 거죠.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뿌리가 녹은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뿌리가 녹는다는 얘기시죠? 네, 맞아요. 저는 네. 이제 흥분한 엄마라서 네. 아니 우리 애기 다 치료했는데 왜 대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반성이 되는데 네. 요거는 어머님들도 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치가 뽑혀지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유치가 이제 다른 이제 영구치로 바뀌는 건 아는데 그게 뽑아지는 과정이 그냥 흔들리니까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뿌리가 녹고 있어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그 치과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없었나 봐요. 영구치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조금 화가 나는 일은 없으셨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서로 풀릴 수 있다는 네. 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혀 아래 아랫니 안쪽에 치아처럼 뭔가 딱딱한 부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뭔가요 이게? 치과 가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분도 혹시 영구치가 올라오시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어보시는 연령대가 한 몇 살이신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뼈가 좀 변형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한 3, 40년 아니면 20년 뭐 그동안 내 치아 정도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쓰다가 되게 이제 40살, 50살 뭐 조금 연령이 드시고 나서는 치아가 한두 개씩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쪽에 뭔가 충치 치료가 됐든 아니면 임플란트가 됐든 뭔가 이제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되면 그때 뭔가 입안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안에 볼록하게 나온 거는 골륜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치과에 방문하시면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구강 포토들을 요새는 많이 찍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 치아, 아래 하악 같은 경우에는 혀 양쪽에 어금니 쪽에 이제 볼록하게 이제 골윤기라고 하는 볼록한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온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딱딱한 거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근육 힘이 세셔가지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쪽 부위에 뼈가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개는 한 2, 30년, 뭐 4, 50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쪽 부위에 뭔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혀가 이제 신경 쓰이니까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시고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치과 치료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 하시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이게 굳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네. 거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문제가 것 되는 같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틀니를 만들 때예요. 보통 틀니는 잇몸에다가 걸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밑에 이제 이렇게 골륜기가 있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틀니가 밑에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좀 잘 쓰시게, 또 유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잇몸을 열어가지고 이 튀어나온 뼈를 삭제하는 이런 골륜기 절제술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스케일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 분도 굉장히 자주 하시나 봐요.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은 괜찮나요? 안 좋나요? 이런 가벼운 질문인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일링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한 1년에 2번? 그건 자주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1년에 2번 정도 하시는데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말씀드릴 네네. 수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셔도 저는 이제 문제될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봤을 때 양치질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양치질 하는 것보다 치과에 오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좀 행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스케일링 하시면 좋고요. 매일 치과에 와서 문제가 없는데 스케일링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아 표면에 어쨌든 이제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좀 청소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치아 표면에 음식물들이 있어서 정말로 청소할 것들이 많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치아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괜찮은데, 굳이 그래도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오시면 물리적으로 뭔가 압력들이 이제 자주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아 자체가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듯이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도 치아가 삭제된다고 생각에 스케일링 하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스케일러로 치아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1년에 최소 2번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나요? 양치질이 잘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청소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